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에 힘입어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자 현재 코스피 상승하고 있습니다. 1.9% 올라가면서 5,50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장 출발보다는 반등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2%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개인은 사적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3,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도 함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873억 원 순매수합니다.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21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47억 원, 외국인은 44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홀로 5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어 국내 반도체 투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출발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18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신주를 발행해서 미국의 ADR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현재 3.22%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6만 3천 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3%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1.65% 상승합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오늘 5.6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아를 제외하고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3.95%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5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3.83% 상승한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2.3% 약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1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재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세계 최초 경구용 인슐린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도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08%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97만 원이고요. 오늘 2차 전지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6.81%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7% 넘게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1,500원입니다. 알테오젠도 3.18% 올라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어제 보합으로 마감한 펩트론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3.5% 강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17만 4,7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0.38% 강세 기록합니다. 코오롱 티슈진 2.55% 올라가면서 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펩트론 5.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2만 8천 원입니다. 리가켄바이오 5.89%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통신장비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진행한 GTC 2026에서 광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꼽은 영향인데요. 한국 첨단 소재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2,3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빛과전자도 1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중국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구리를 포함한 산업용 금속 가격이 저점에서 반등했는데요. 이에 오늘 2차 전지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 4.65%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연기한다고 밝히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어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환율이 곧바로 내려서 오늘 환율은 26원 40전 내린 1,490원 90전에 개장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는 1,499원 4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1.6% 강세 기록합니다. 5,49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71% 올라가고 있습니다. 1,1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상황을 좀 짚어보죠. 일단 밤사이에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전해졌죠. 예. 최후 통첩을 하고 거의 반나절 1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했다. 네. 자, 이러면서 갑자기 또 분위기가 급반전 네. 되면서 미장 많이 올랐고 오늘 우리 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문이 남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네. 방송 시작 전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에는 장 시작에는 사실은 뭐 2, 3%대 지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네. 1시간여 지난 시점에서는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다시금 급락에서 다시 우리 개장 이후 한 3%대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NDF에서는 굉장히 급락폭이 컸습니다. 1.5%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네. 다시금 1,498원까지 올라서면서 시장에서 일단 지난 밤에 있었던 뭐 서프라이즈한 이야기가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처럼 보였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사실 예상보다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유가가 그래도 좀 유가가 좀 빠르게 진정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효과가 어제 하락폭을 우리가 다 하루 만에 메꾸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만 믿고 정말 전쟁이 끝나가는구나, 평화 협상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믿기에는 네. 돌아가는 상황들이 이제 반신반의하게끔 만든다는 이란의 반응이 좀 네. 미지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란 외무부를 통해서 나온 입장은 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5일간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을 유예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5일간의 행복에 그냥 그칠 것인지 이 5일간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큰 위기에서 증시가 벗어났다. 우리 시장이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언가를 확답할 수는 없지만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약간 반쪽짜리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란에서는 정확한 대화 주체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안도를 일단 할 수 있었고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금 이미 일은 벌어졌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안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믿고 방향성을 달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 조금 더 시장은 관망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순매도를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 코스피에서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 일단 3,900억 원, 뭐 어제에 비하면 매도폭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네. 6%대 폭락을 보였잖아요. 네. 변동성이 여전히 너무 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 네. 예전에 우리가 최고점 찍었던 게 이제 6,300포인트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여전히 동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라왔던 탓에 이제 좀 일종의 단기 과열 이제 거품이라는 지적도 있는 거고 우리가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껴 있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간 끝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코스피의 펀더멘탈을
측정을 해본다면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과 함께 가장 많이 이번 전쟁 이슈로 급락이 나왔었던 쪽이요. 금 시장 그리고 은 시장 중에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 게 오히려 굉장히 의아할 정도죠. 네. 이 변동성이 지수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5% 안팎으로 5%도 사실 가지 않아요. 지수 변동성이 거의 한 2, 3% 내에서 움직였고 우리는 사실 일 변동성을 지수로 거의 하루에 5% 이상씩은 사실 기본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변동성 면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이 좀 가장 강하다. 그에 대한 부분은 최근 가장 빠르게 많이 올랐었던 자산인 한국 증시 그리고 금 시세라든지 그리고 단기간에 또 급등했었던 은 시세 등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자산들이 좀 빠르게 움직였고요. 우리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일단은 우리가 뭐 사실 빠르게 급등한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될 몫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이 지수가 기존 고점인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까지 바라봤었던 7,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때에 이제 기조 체력이 여전히 유효한가한 부분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쪽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굳건한 펀더멘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하루하루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제 마이크론이 시장의 반등 속에서 4% 넘게 사실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맞았죠. 네. 오늘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 상승폭을 더 키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제 하락분은 다 메꾸지 못하고 있는 다소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조금은 좀 숨고르기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적극적으로 다시금 재차 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단기적으로 빠질 때 사서 또 오를 때 파는 이러한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오히려 전쟁이 가라앉고 나서 이슈가 가라앉고 나서도 반도체가 기존 주도력을 계속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은 외국인 수급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죠. 환율이 1,500, 뭐 예를 들어서 어제 10원 돌파했었고 오늘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환율과 상관없이 네.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경제적 펀더멘털을 보면 환율이 조금 더 다른 통화에 비해서도 네. 달러 강세 대비 이제 약세로 가는 기조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증시의 변동성과 지금 우리 시장의 원화 가치에 대한 변동성도 그만큼 키워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 환율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변동폭이 좀 줄어들어야지 우리 투자자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고민을 하는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은 판단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굉장히 좀 피곤한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건 우리 시장에 필요한 부분은 안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4주차거든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상황에 수능을 해 가시는 것 같다는 말이죠.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폭탄을 날리는 가운데서도 개인들이 꿋꿋이 샀으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이 이 정도 맞습니다.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선택이 나중에 이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개인들의 승리로 끝나길 바라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투자 전략 차원에서 지금 빠지면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 패턴을 보이는 거. 사실 지금까지 몇 번의 이러한 패턴이 일정 부분은 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또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어제
어제 뭐 8조 넘게 순매수했던 부분들을 또 장 초반부터 매도로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반복해 가면서 시장의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가시겠다라는 쪽이 더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이 하루하루 좀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가장 지금 큰 특징은 여전히 넘쳐나는 유동성이거든요. 여전히 예탁금에 대한 부분을 언제든지 또 가용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의 수급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수는 계속해서 어제도 사실은 지수가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을 좀 빠르게 또 회복하는 탄력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 상승폭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늘 이렇게 사실은 급락이 나타나고 다시금 반등이 나타날 때 결국은 그 전날의 하락분을 다 메꾸질 못하고 항상 조금씩 지수가 조금씩 빠지거나 종목이 빠지는. 그리고 아쉬운 것은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회복이 좀 빠른데 중소형주 단에서는 한번 급락이 나오고 그것을 메꾸는 데 사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오히려 점점 고점을 낮추는 이런 시장 변동성은 사실 시장엔 크게 상당히 좀 사실 좋지 못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대형 반도체 섹터 짚어보죠. 이제 이번 주가 3월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는 네. 주고 4월 첫 주가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네. 시작으로 해서 실적이 또 나오잖아요. 네. 이달에만 반도체 실적 발표되는 것만 봐도 다 사상 최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환율도 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수출주로서 환율 효과도 봤을 것 같고, 뭐 고정 디램 값이라든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런 가격적인 측면도 확인을 했고, 그런 이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일단은 3월 달에 뭐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월 반도체 수출은 또 164% 급증했다라는 중간 데이터가 또 나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1분기에도 삼성전자 지난 4분기에서 서프라이즈 보여줬지만 이번 2분기에도 상당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계속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마이크론이 사실 지난 주에 실적 발표에서 최대 실적을 보여줬었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81%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빠르게 반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동반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전쟁 상태이고요. 워낙에 지금 변동성과 워낙에 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하단, 지금 단기적인 3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하단은 충분히 받쳐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기간인데 방산주가 생각보다 힘을 잘 못 쓰네요. 네, 네, 네.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사실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네. 초반에는 사실 뭐 LIG 네. 넥스원이라든지 한국산 무기 체계 뭐 사용됐다 이런 보도도 전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네, 주목을 또 맞습니다. 받았는데 용두사미처럼 힘을 이제는 못 쓰네요. 지금 특히나 말씀하신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 업체들이 3월 초에 고점을 형성한 후 굉장한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3월 첫째 주에 고점이 94만 원대였습니다. 물론 장중 고점이었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60만 원대까지 지금 거의 한 보름 정도가 주가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K방산에 대한 위력 그리고 그에 따른 레퍼런스가 충분히 더욱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을 좀 치고 있다. 일부 종목들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을 굳이 택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주가는 다시 전쟁 이전으로 대부분 다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방산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이러한 전쟁 이슈 이후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다시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방산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단기 급등과 급락에서 너무 흔들리지는 마시고요. 일단 저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또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이 일정 부분은 나올 수 있다. 결국 뭐 이게 단순 테마로 간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3,000당 제약이 코스닥 시총 1위 자리에 네. 오르면서 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코스닥 개편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예. 1부, 2부로 나눈다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시면 이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막 시장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소위 라이징 스타들도 막 등장하고 있기 말이죠. 네. 올해 코스닥이 참 주목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서 가장 서프라이즈한 거는 삼성장 제약이 코스닥 1위 등극을 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경구용 인슐린 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물론 좀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코스닥 지금 여타 시총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위에서 나머지 5위 종목군 내에서 이 종목들의 모멘텀이 그만큼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결과물로 나오지 않은 그 호재가 오히려 조금 더 세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삼천단장을 제외하고라도 작년 초 대비해서 올해 현 시점에서 코스닥 내 종목이 지금 전체 우리 시장 시총 100위 내에 들어가는 종목 개수를 살펴보게 되면 네. 작년 초에는 6개 종목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11개 종목까지 늘어났다라는 점이고요. 추가적으로 5개 종목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작년 초에 코스닥 100위 내에 들어가지 못했던 종목을 보게 되면 펩트론, 삼천단장, 에이벨바이오, 코롱티슈진 그리고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의 역시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이 코스닥을 이끌고 간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삼천단 제약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시총 1위의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저는 그 반도체 소부장 쪽이 이끌고 가면서 코스닥의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갖춰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국내 증시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RIA 계좌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네. 이제 진짜 봐야 돼. RIA 계좌로의 네. 자금 유입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지금 증권가 평가 어때요? 그런데 기대 반 이제, 우려 반입니까? 아니, 지금 이제 좋은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좋은데 미국 주식 종목들이 좀안 좋죠. 굉장히 수익률이 올해 들어 안 부진하죠. 좋아졌으니까. 네, 특히나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상대적으로는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IRA 계좌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도 사실 선택이 오히려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장의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내가 결국은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 구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낼 수익이 그에 없는데. 대한 실효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좀 시기적으로 지금 좀 너무 좀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이러한 부분이 실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IA 계좌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베스트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마음은 정말 알다가 모르겠습니다. 이란을 향해서 48시간의 기한을 주면서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자, 이번엔 또 5일간 공격 중단을 지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를 반복하고 있는 사이 금융시장도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사실 투자자들도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벌써 4주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이 이번 5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극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 나오셨고요. 또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 국방부에 공격 유예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re doing a 5-day period. We'll see how that goes.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 cetera, et cetera.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it done. But I would say there's a very good chance.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자면 이란과 아주 생산적 대화를 했고 거의 타결에도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 타코라고 해서 그렇죠. 네, 끝까지 가는 듯한데 결정적 순간에 뒤로 물러선다. 이것도 맞습니다. 타코냐? 아니면 뭔가 어떤 고도의 또 전략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냐? 네. 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럴 때 어느 한쪽으로 얘기하면은 어렵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바꿨고 특히 이번 상황에서 오락가락 좌충우돌 우왕좌왕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초기, 그러니까 3, 4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는 무조건 항복, 정권 교체, 이런 말을 함부로 막 했죠. 네. 지금은 정권 교체라든가 무조건 항복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유리한 방식으로 종결을 시키겠다 한다 이런 흐름은 전체적으로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굴욕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상황에 맞춰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러티브라고 하죠.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게 시작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만 마무리할 때도 거기에 따른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종의 출구 전략을 찾는 과정인가 이렇게도 보는데 의문이 드는 거는 이란의 반응이에요. 네. 이란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못해 부정적이에요. 대화를 정확하게 한 건지 네. 했는데 미진하다고 보는 건지 왜 이란의 반응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죠? 협상의 수준이라든가 그 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상급자들은 협상한 사실이 없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이다.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매체들은 더욱더 심하고요. 그런데 이란 외무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미국에서 협상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어쩌면 제3국의 도움을 받아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란은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협상을 요청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강한 수준에서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협상하고 있다 그러고 이란은 접촉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결, 소위 말해서 암살 작전 이런 것들로 이란 지도부가 상당 부분 제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서열 50위까지 다 제거됐다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란 지도부를 이끌 주체가 누구냐? 네.
누구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불명확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란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것은 이제 있더라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그림에서 50위까지 사망을 했으니까 이란을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과 이란의 셈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셈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의 셈법에서는 네. 어차피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수뇌부가 괴멸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지난해 6월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각 부문마다 최소한 4명 정도의 후계자가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전반적인 전쟁 수행에 대한 시스템을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자이크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나름대로 제1순위 결정자들은 사망했을지 모르지만 2순위, 3순위, 4순위가 계속해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적으로는 통제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군사 작전을 펴는 것을 보면 초기와 다름이 없이 오히려 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차기 지도자로 지명된 모즈타바의 실질적인 장악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모스타바가 원래 오랫동안 준비된 후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2대 이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입장에서 네. 자기 아들은 지도자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수뇌부가 거의 괴멸당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란 지도부에서 불가피하게 알리 하메네이 아들을 싫다는 사람을 갖다가 앉힌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도력의 운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모즈타바의 경우는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란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의 군사 작전이 지도부가 괴멸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얼마 안 놔두고 사실 이제 전혀 180도 다른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환율도 부부장이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에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죠. 환율이 곧바로 여기에 1,510원 돌파했다가 또 밤사이 180도 바뀌니까 훅 떨어집니다. 확실히 환율이 외부 변수에 이렇게 취약하다고 할까요? 민감하다고 할까요? 바로바로 곧바로 나타나는군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라는 이 지정학적 문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것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현재 연준도 FOMC에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그랬죠. 평가를 좀 통화정책 기조를 좀 내놨고요. 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하반기에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가능성이 좀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문제에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죠. 아직까지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정학적 문제만 완결이 되면 이 변수는 좀 사라지는 거니까 이기 때문에 좀 1,400원대로는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달러 강세가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나 일본 측에서도 이제 엔화 강세에 대해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부담감을 피력한 바 있고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쟁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을 조금 더 1,400원대 중반 정도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추세적으로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의 표출이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연준 내부적으로 전쟁 영향이랑 무관하게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일 연준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심화돼 있는 이미 분열은 돼 있는데 갈등이 더 심화돼 있는 상태라면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을 계속 자극할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인데.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죠. 그리고 이 관세 협상을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유럽, 일본, 대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금 정기적으로 1년에 몇백억 달러씩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직접 투자 금액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여기 외에 포트폴리오 투자가 또 있죠. 특히 한국은 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지금 상당히 활발한데 뭐 정부에서 지금 그 복귀 계좌 만들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복귀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은 복귀는커녕 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직접 투자 자금,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모두 달러 수요를 자극하는 상황이라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매크로 환경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에서의 수급 적용 물론 이건 원달러 환율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달러 수급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는 계속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성만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다시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환율이 일단 지금 뭐죠 단기적으로는 어제 1,500원 넘었다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1,500원 밑으로 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은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다시 우리가 했던 1,400원 중반 및 1,400원 초반으로 일단 가기 위해서는 좀 일단 펀더멘탈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설령 지금 당장 이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번 전쟁 동안 이란을 비롯한 중동 주요 국가들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시설들이 이미 파괴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기본적인 유가나 에너지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상단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일단 과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시의 수급상을 보면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예, 이 외국인들은 사실 환율과 상관없이 지금은 팔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왜 이렇게 파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중동 리스크와 환율 급등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면서 원화 약세를 더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제 대규모 물량을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거를 우리 증시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라는 그런 하면서 이제 지금 상황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제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증시를 파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외국인이 왜 일단 파는지 보면은 일단 말 그대로 이란과의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원화 약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노출도가 큽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란 전쟁과 같은 상황 그리고 올해 초 연초 대비 한국 증시가 가장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반대로 또 조정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국가도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세를 강화한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제쯤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중단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일단 이거는 일단 달러 강세가 일단 피크아웃이 되고 유가나 중동 리스크의 이런 방향성이 좀 완화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신뢰 회복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외부 충격기에는 이 뉴스 플로우가 가장 나쁠 때 외국인 비중 축소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후에는 첫 번째 일단 순매도 규모가 좀 일단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별로 선택적 매수 전환 및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매도에서 매수로 움직이는 패턴이 자주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외국인 매도가 진행될 거라기보다는 환율과 유가가 좀 변곡점을 보이고 미국 금리 그리고 글로벌 위험 선호가 좀 더 다시 강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AI 관련주들의 좀 실적 전망이 다시 좋아졌을 때 제가 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세를 줄이면서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그동안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저평가되었던 구간이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대형 투자은행들도 코스피 전망치 오히려 국내 증권사보다 더 공격적으로 높여잡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이런 어떤 발작적인 이슈만 끝나면 다시 외국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8,400까지 제시했잖아요. 외국계 투자 기관에서 한국 시장의 목표가를 내는 거랑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투자 패턴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꼭 일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한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정책 변화,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전망 호조,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매도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시장이 너무 빨리 올랐어요. 이 빨리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외국인들의 대부분의 펀드는 패시브 펀드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 패시브 네. 펀드는 인덱스 비중에 따라서 일단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 시장을 아주 특별하게 봤을 때는 이거를 무시하고 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글로벌 펀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굳이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자세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2% 정도 비중을 그대로 이제 배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한국 시장이 100% 넘게 인덱스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MSCI 비중이 이거를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게 되면 계속 변동을 시켜서 한국 시장 비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MSCI 그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작년 이맘때쯤에 12%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까지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이 올라온 것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계속 빠르기 때문에 외국인들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는 비중이 넘어가는 분량만큼 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다른 점은 한국 시장하고 이제 많이 비교되는 시장이 게 대만 시장인데, 지금 3월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 코스피 거래소에서만 20조를 팔았는데요. 대만 시장에서 어제까지 30조를 팔았습니다. 네.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외국인들의 지금 매매 패턴은 그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위험 자산을 조금 약간 줄이는 차원의 매도지, 한국 시장의 매도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런 게 지나가면 그럼 복귀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2월 달 매매 패턴을 봐야 되는데, 2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역시 한 20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네. 대만, 인도, 다른 시장에서는 다 순매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2월 달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웨이트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네. 그 부분을 덜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3월 달에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거보다는 좀 미흡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매도 자체가 한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매도분을 국내 자금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동성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의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란에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들이 한 6개, 뭐 더 넓게 자면 한 15개가 된다라고 하죠. 이란 이걸 받아들일 거냐, 일종의 이제 밀당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란이 요구하는 부분, 미국이 요구하는 그렇죠. 부분. 일단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이란 핵개발 중단. 네. 이겠죠? 이걸 이제 이란이 받아들일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네.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단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받아들일 수 없죠.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이제 6개 6대 조건이라고 제시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라늄 농축 금지, 탄도 미사일 개발은 1000개 이하로 완전히 제압, 또 이란에 협력하던 뭐 후티나 또 예멘 반군이나 네.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후티 반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이걸 프락시라고 부르거든요. 프락시들에 대한 자금 제공 중단. 이런 것들은 이란에게는 완전 항복으로 비춰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란은 싸우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침공을 금지한다라는 부분을 약속해라. 두 번째로는 또
그 배상금을 내라.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침공으로 이란에 뭐 인적 물적 피해가 생겼으니까 배상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완전 항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런 문제만 보면 양측은 영원히 협상 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양쪽 다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차원에서 본다면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그 이란은 미국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된 동결 자금이 있습니다. 네. 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많이 보면은 150조 원 정도의 이란 자금이 미국이라든가 뭐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 뭐 물론 지금은 카타르로 이전돼 있지만 이란 밖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150조 원까지도 봅니다. 이 부분을 미국이 풀어줄 거냐? 적절하게 풀어주는 형식을 해주고 또 이란은 뭐 미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면 사실 이란 2015년 이란과 미국의 합의가 바로 조건부, 시한부 합의를 통해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동원하면 현실적으로는 타협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란 지도부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동결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놓고 미국과 이란의 지금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밀한 밀당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양측이 일단 회담을 통해서 평화 협정 혹은 잠재적인 전쟁 중단의 합의를 이루길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유가의 무서움을 요즘에 온 세계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이 되면 유가는 바로 훅 떨어질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예, 일단 제가 보기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이런 뭐 100달러 선에서 뭐 한 예전 한 60달러, 70달러 수준으로 확 일단 떨어질 그 수 수준으로는 가기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곧바로 못 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전쟁이 당장 되면 심리적인 이유로 지금은 100달러나 90달러 밑으로는 가지만 과거 60달러 선으로 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뭐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 주요 국가들의 이런 석유 생산이나 정제 관련된 시설들이 대부분 아니지만 꽤나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데는 좀 일정 부분 시간이 일단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그동안 수입을 못했던 국가들도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히 이제 주요 국가들도 원유에 대한 비축을 늘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한 유가가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선에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장님, 유가 부담을 전쟁이 끝나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뭐 근데 다만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은 요번에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서 3대 유종이 있잖아요. WTI랑 브렌트랑 이제 두바인데 네. 요번에 유독 많이 오른 게 이게 두바이고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 때는 브렌트유가 이제 그쪽 지역이니까 좀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네. 요번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WTI하고 브렌트는 뭐 브렌트가 100달러 넘은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두바이처럼 이렇게 급격히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00달러 넘었다가 지금 다시 WTI 같은 경우 90 밑으로도 이제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유가가 뭐 120불, 뭐 150불, 200불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급등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 원유 가격은 이제 선물 가격이랑 현물 가격이랑 이게 나뉘어지는데 네. 두바이 유종을 보게 되면 지금 백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훨씬 높고 선물은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원래 컨텐고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은 선물 가격이 높고 현물 가격이 낮은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얘기는 당장 이런 전쟁 위협 때문에 현물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쟁 이슈만 끝나면 내려간다라는 쪽으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게 레벨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60불대로 떨어진다라는 건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가격의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떨어지는 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또
지금 그 주요 중동의 산유국들이 그 생산 시설을 약간 스크랩이 아니죠. 약간 닫고 있는데 닫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원유를 생산해서 나를 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장해둘 데가 없습니다. 네, 저장 꽉 찼잖아요. 찼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을 좀 닫고 있는 거고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만 다시 재개가 된다면 이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빠르게 저장고에 쌓였던 원유들이 밖으로 방출이 되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급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레벨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특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모든 과정이 전쟁이 끝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일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과 협상이 된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런 데는 또 지나다닌다고 하고 우리 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하던데 그럼 네네. 이제 이거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뭐 협상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협조 요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것은 외교 뭐 협의에 조금 더 가까울 텐데 그 이제 중국과 또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와 한국, 일본과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와 적대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그 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과 동맹도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외교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란이 볼 때 그 나라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그 나라 선박을 구속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중국 또 인도와 다르고 인도의 경우는 이제 선박이 지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서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과 또 이란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네. 또 우리가 또 자극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도 역시 우리랑 유사한 제약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국가죠. 그래서 일본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선박만 안전하게 통항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일본 선박을 포함해서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도록 이란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한국 정부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수준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우리 선박만 무사 통항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 이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 이제 한국이나 일본 또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이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종전 쪽으로 유도하면서 종전 협상을 계속하되 그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은 이란의 협조를 받아서 선박 통항을 전체적으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유리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의 방향도 우리 선박만 안전하게 해달라고 적분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파병을 했거나 참전한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의 동맹국인 건 맞지만 네. 직접 이 전쟁에 뛰어든 게 아닌데 네. 그래도 이란 입장에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안전 보장을 해달라 이거를 그냥 무조건 용인해 줄 수는 없다. 인도나 파키스탄으로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전쟁에 뛰어든 게 아닌데 이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기네들과 협력을 해서 적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동맹들은 잠재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죠.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이란과의 외교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한국 선박에 대해서 구태여 과도하게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봉쇄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단독으로 우리 선박만 안전항해하라고 요구하기는 하는 것은 요구하기도 어렵고 협상도 어렵고 실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게 우리 산업 전반, 우리 일상생활 전반으로 다 퍼지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실질적인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이제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장 일선에 포장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해진다고. 아스팔트도 지금 없대요. 이제 이 대표적인 게 나프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프타가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서 기본적인 원료이지 않습니까? 나프타 가격이 90%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지금 이 여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했지만 벌써 일부 분들이 벌써 쓰레기 봉투마저 지금 미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게 원유 급등에 따른 실물 경제에 얼마만큼 이게 타격이 있을 건데 원유 공급 차질과 함께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4월 위기설이 좀 확산되고 좀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관리 가능하다고 하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정유나 석유화학, 철강 운송 등 에너지 연계 산업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 충격이 실물에 전이된 그런 구조적 취약성이 솔직히 매우 큰 상황이고요. 네. 실물 경제 타격은 이런 좀 규모나 속도 문제일 뿐이지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그건 피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를 완화 요인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나 좀 원유 수입선 다변화, 대체연료 사용 등이 있고 또 정유화학 업계에 좀 스프레드 개선을 통한 일부 상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좀 세제나 물가 금융 지원 패키지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가나 나프타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면 생산비가 상승되고 마진 압박 투자가 대한 위축이 있고 고용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게 우리나라 경제의 이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이 그래서 본부장님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지난 유조선이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고 그 끝으로 이제 중동에서 오는 원유가 끊기니까 그럼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제 정부는 지금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 비축유, 대체 수단 이런 것들로 이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인 상황. 정부를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고요. 뭐 네. 정부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굳이 실질적으로는 위기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4월 위기설 중에 이제 국내적인 어떤 경제, 실물 경제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해외 금융시장 상황이고요. 이 금융시장 상황이 실물로도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일 진짜 유가가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격화돼서 유가가 100달러 선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미국 물가가 분명히 자극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정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렇죠. 쪽으로요? 워낙 지금 연준 그 캐비넛이 지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요. 실제 지명이 이루어질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저렇게 상당히 매파적인 그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문제냐면 연준이 만약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5%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사모대출이죠. 프라이빗 크레딧 이쪽이 네.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대출은 대부분 다 이제 변동금리로 설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쪽에 변동금리가 다 상향 조정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환매를 다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불똥이 이쪽으로 금리 문제 때문에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가하고 인플레 그리고 연준의 정책 태도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들을 자극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전반이 다 위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로도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런 연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살필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관건은 그거죠. 전쟁 이런 부분들이 빨리 끝나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파급 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단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전쟁의 양상도
양상이 상당히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제 4주차에 접어들게 되니까 재정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제 의회 동의 없이 그냥 곧바로 그렇죠. 네, 전쟁을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의회에 추가 전쟁 자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의회 심의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의 반대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베센트 장관은 문제가 없다. 이제 재무장관이 그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정말 전쟁 자금이 충분하냐? 이제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전쟁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의 발언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전쟁에 대해서 우려감이 지금 미국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마하려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일단 좀 판단을 하고요. 국방부가 일단 300조 원 정도 규모의 추가 전쟁 비용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 속에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또 생각은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 자금 이 정도 규모의 전쟁 자금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될 텐데 네.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미 의회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원이 중요하게 하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 하원의 구성을 보면 4석 차이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이 많긴 하지만 4석 많습니다. 218대 214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 중에 2명만 전쟁 반대를 하면 3명만 전쟁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 반대할 거로 보고요. 네. 공화당도 이미 이번 전쟁 부분에 대해서 이탈표가 좀 있다고 좀 정도가 아니라 감지되네요. 저는 상당히 많을 거로 봅니다. 10표 뭐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00조 원을 요청한 것이 그냥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이제 어떤 요소들과 연계를 해서 거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전쟁 비용 계산을 해보면 한 30일 가까이 됐는데 하루당 1조 5천억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당. 야. 그러면 지금 한 40조 원 넘어갔을 것을 추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되면 될수록 돈이 더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돈이 나갔지만 1조 5천억 원씩 계속해서 돈이 나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국방 예산이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1,000조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천조국이죠, 이제 뭐 그래서. 농담도 네. 하는데 네.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사실은 1,500조 원 정도 됩니다. 1,500조 원 정도 되는 국방 예산을 일단 국방부 장관이 이리저리 돌려서 몇십조 원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리저리 돌리는 것은 몇 주일 못 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국방부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거라서 제가 볼 때는 300조 원 전체는 아니고 아마 뭐 그중에 한 10% 정도 아니면 20% 정도 50조 원 정도의 돈을 뭐 미국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네.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하되 금방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매우 어렵고 미국의 여론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 좀 전망은 전쟁 자금에 대해서 미국의 전망은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를 부부장님 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예를 들어 관세 수입 이런 걸로 재정 적자 부담 떨궈내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전쟁 수행 비용만 나중에 다 도로아미타불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300조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면 일부는 국채 발행을 더 늘려서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10년물이 이제 4.3 후반대까지 이렇게 올랐다면 사실 이런 재정 적자 부담도 시장이 이미 이런 국채 금리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적자 문제가 미국이 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성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채권 자경단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채권 자경단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 재정 적자가 구조적으로 쌓여서 국가 부채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국가에 대해서 국채를 매도하는 어떤 세력을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 자경단의 표적 국가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이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전쟁 양상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부담 요인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한 요인으로도 충분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러면 재정 흑자국이었냐 그것도 아니었고 재정 적자가 5% 6% 마이너스 그 쌓여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맘먹으면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러 찍었는데 찍어내는 건 이제 연준하고는 이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재무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다만 이제 재정 적자를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규모가 300조 원이면 엄청난 규모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작은 건 아니지만 네. 감당 못할 규모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세수입이 1년에 한 5조에서 6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재정 지출이 한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조달러죠. 1조도 아니고 6조에서 7조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한 2천억 불 정도의 추가 지출 이 부분이 물론 의회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던 돈이기 때문에 부담되긴 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전쟁을 못할 정도 그리고 이게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조금 약간 좀 과대해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미국이 돈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정도까지는 가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왕 교수님, 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미국과 협의되지 않은 공격을 한 것 같은 이제 이런 모습도 보였었고 네. 네타냐후 총리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공이라는 이제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네. 최근에 방공망이 뚫렸잖아요. 네, 최근에 엊그제 뚫린 그것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했던 아이언돔이라는 그렇죠. 이 방공망 체계가 뚫렸으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 좀 불안해할 것 같고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생산적 대화를 이어나가고 이 상황은 이스라엘 자체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반길 만한 상황인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란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로 보면 네. 반기지 않을 겁니다. 이란 국민들의 전쟁 지지율은 85% 전후로 계속 집계돼 왔고 최근에도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번 전쟁을 보는 것은 네. 좋은 기회를 맞았고 이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파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역량을 가질 수 없도록 최대한 공격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반적인 다수의 의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 이제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이 이제 워낙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원래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적으로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전쟁 때문에 계속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온 분인데 이번에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이란 국민의 지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중지하고 그런 일반인으로 나오면 수사 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국민의 전쟁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요격 미사일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언돔의 부분적인 방공망의 균열은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뭐 3천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잡기 위한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은 뭐 20억 원, 30억 원짜리입니다. 이건 도대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군요. 말도 안 되는 가성비 싸움을 지금 1000발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소진될 수도 있다. 너무 고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당한 이제 무기의 이제 이번에 탄도 미사일이었다고 하는데 이란의 탄도 미사일 네. 이거를 잡기 위해서 원래는 37억 원짜리 에로우 3 미사일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17억 원짜리 다비드 슬링으로 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드디어 돈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재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에로우 3로 쐈어야 되는 것을 다비드 슬링으로 쐈다는 거고 37억 원을 아끼려고 17억 원 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공망이 뚫린 건 아니지만 방공망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전쟁을 지지하지만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런 여론이 앞으로는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완벽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군요. 그럼 미국과 별개로 만약 미국이 전쟁을 그만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이스라엘의 그림은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란을 전멸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하되 이스라엘을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힘만 빼면 됩니다. 네.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을 포함해서 튀르키예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의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서로가 균형을 이루면서 각축전을 이루는 것이 좋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전멸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전멸된다면 터키가 그 다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란이 적절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좋고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빠지기 전에 네타냐후 총리는 최대한 군사적인 역량을 이제 소진시키는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가 출시됐습니다. 이게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이 RIA 계좌를 통해서 미국으로 나갔던 혹은 다른 나라로 나갔던 서학개미들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 불안 속에서 우리나라 당국은 이제 환율 안정 3법 입법 완료 전이라도 이 해외 투자금을 국내로 재유치하는 RIA, 그러니까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선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는 소위 말씀하신 대로 서학개미 자금이 국내 주식 채권으로 일부 돌아오면 원화 수요를 늘려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조치인데요. 실제 효과는 일단 구조적으로는 국내 자금의 역의 유출 속도를 늦추고 일부를 되돌리는 만큼 중장기 원화 수요 기반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 좀 규모 측면에서는요. 중동 전쟁이나 유가 달러 인덱스가 맞는 거대한 이 외부 충격에 비하면 RIA 유입 규모는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국면, 즉 예를 들면 뭐 외국인 매도 완화나 개인 역송금 등에서는 좀 의미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RIA, 그러니까 국내 시장 복귀 계좌는 환율 방어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지정학적 글로벌 금리 요인을 단독으로 압도할 만한 게임 체인저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어떤 5일간의 공격을 유예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어떤 회담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자, 미국 내의 여론은 사실 트럼프에게 매우 불리한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일단 반대 여론도 굉장히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쟁의 동력이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할까요? 전쟁의 동력은 사실 원래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의 62%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지가 38%, 반대가 62%니까 네. 지지 기반이 줄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미 정치 양극화가 너무나 견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4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4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 반대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중간에 20% 정도도 사안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 50대 50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62%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간 선거를 바라볼 때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20%가 지금 다 반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하원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대로 빠지면 안 된다. 항복하는 모습으로 굴욕적인 상황으로 그건 빠지면 안 안 된다. 되겠죠. 그건 안 돼가 또 네. 있습니다. 그게 53%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외교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교 언어는 둘이 타협을 할 때 양쪽 다 승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언어 조형술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언어 조형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는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으로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보다는 JD 벤스를 비롯한 미국 국내의 전쟁 조기 종결 희망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보이고 JD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이미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JD 벤스를 비롯한 전쟁 종결자들 얘기를 받으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더라도 명확하게 딱 어느 날 뭐 휴전, 종전 이런 건 안 되더라도 네. 그냥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계속 전쟁은 계속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통항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이란 핵 문제는 해결되고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란의 공식 반응은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있다. 시큰둥하다 못해 다소 부정적이기까지 합니다. 현재로선 5일간의 공습 유예 기간 동안 협상에 얼마나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